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임금 및 복리 후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부터는 좀 재밌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임금 및 복리 후생 관리에서는 주로 이제 A형 기준으로 14번 문제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리 후생 관리 쪽이니까 이번 내용은 좀 재미있게 아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임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아시다시피 회계 쪽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월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산직 월급, 그 다음에 사무직 월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생산직은 계정 과목을 임금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사무직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근데 똑같은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봉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임금 관리는 읽어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수준, 체계 형태 등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정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 관리의 3대 영역,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기본 원칙, 요거는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이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임금 관리의 3대 영역은 임금 수준의 관리, 임금 체계의 관리, 임금 형태의 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이상한 걸 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거 내용을 이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기본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닌 것 해가지고 이제 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의 이제 결정 요인입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근로자의 생계비, 그러니까 임금 수준의 하한선인데 최저임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근로자 소득의 원천 자산의 삶과 가족의 생계 문제 해결뿐만이 아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으로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의 생계비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그래도 생계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 정도는 꼭 줘야 된다라는 의무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이자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의 생계비고 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제 회사가 이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이에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경력자예요. 5년 차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연봉은 3,60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경력자 5년 차인데 연봉을 뭐 지금 3,200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뭐 사무직이라고 해서 이제 월급 많이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연봉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데도 많죠. 그래서 회사가 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 첫 번째 위에 거 보시면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벗어난 임금은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기업의 지급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하는 수준이에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300억 정도 되고요. 급여는 지금 5년 차니까 현재 260만원 밖에 못 줘요 라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급여를 260만원 밖에 못 주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급여 주는 게 너무 아까운 사장님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것저것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너무 많으면은 급여를 좀 많이 못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급 능력의 업종 규모 설비 능력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을 봤을 때 이제 회사는 이 정도 월급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싫으면은 뭐 입사하지 말던가 퇴사하던가 뭐 알아서 해요. 뭐 그런 회사도 있는 반면에 이제 사람이 아까워서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연봉을 새로 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라고 이제 구슬리는 이제 상황도 되겠죠. 그게 이제 회사가 줄 수 있는 능력치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시장 요인이에요. 같은 업종에서 이제 그 상위 업종하고 하위 업종을 봤을 때 이제 이거를 평균 이제 임금을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시장에서 딱 얼마 있는지 딱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 그러니까 노동시장 요인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기업이 정하는 수준의 그 사이를 이제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업종, 하위 업종을 봤을 때 같은 중소기업끼리 이제 평균 임금은 얼마냐, 같은 중견기업과 대기업끼리는 얼마 정도 되냐 라는 그러한 평균 임금을 딱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나가진 않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수준, 이제 노동력 수요, 정부 규제, 노사 간의 임금 교섭 등 해가지고 이러한 노동시장 요인에서 정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봐서 이 정도 월급은 줘야지 그래도 회사에서 계속 다닐 거고 회사도 많이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매출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외부 시장 요인에 의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임금 수준을 이제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승급, 승격, 베이스업, 최저임금 제도. 요거는 시험 문제 때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승급은 읽어보시면은 이제 상향 이동으로 일정 수준에 이제 달한 경우 정해진 임금 곡선에 따라서 기본급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원 때는 최저임금이 뭐 210만원이다 라고 치고 대리 때는 월급 30만원 더 줘서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과장 때는 월급을 40만원 더 줘서 28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장에서는 월급 50만원 더 줘서 330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승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급 밑에 이제 승격이라고 있는데 승격은 일정 자금 요건에 의해서 상급의 처우로 상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분 향상, 하위 자격에서 상위 자격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 직급의 격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업입니다. 베이스업은 임금 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이에요. 그래서 근속 연수, 연령,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증가.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이제 뭐 혼자 이제 뭐 사원인 경우에는 사실상 근속 연수는 올라가지만 직무 수행 능력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균 임금액을 외부 시장에서 이제 뭐 하나의 기업 또는 산업 지역 등에서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는 게 베이스업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이제 회사는 승급 승격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베이스업은 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이제 저임금 근로자가 생계를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급 승격 베이스업 최저임금 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금을 줄 때
기준 내의 임금과 기준 외의 임금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연공급입니다. 연공급은 이제 학력, 이제 자격 등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게 연공급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 때 1호봉이다 라고 했을 때 월급이 195만 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2년 차이니까 똑같은 2호봉이 되겠죠. 사원 2호봉이니까 뭐 한 20만 원씩 올라가더라. 그러면 215만 원 뭐 이렇게.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실무에서는 호봉 테이블 있거든요. 호봉 테이블에 의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호봉 테이블. 이거 실기 문제 나오죠. 특히 이제 4번 문제인가 5번 문제인가 나오는 게 이제 호봉 테이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급은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직무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속 연수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쪽이고, 얘는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이고, 그래서 연공급과 직무급은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직능급은 직무급과 연공급이 절충된 형태, 약간 중간 라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공급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무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요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이게 직능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급이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능에 따라서 이제 임금 수준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격급. 자격급은 직무급하고 연공급을 결합한 직능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격급이라고 보셨을 때 직무급, 연공급 이렇게 딱 중간 사이 결합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자격급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자격을 이제 해가지고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요,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게 연공급과 직무급을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능급과 자격급을 안 쓰는 건 아니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한 회사에 있을 때는 쓰이겠지만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게 연공급과 직무급이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큰 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외의 임금, 이거 중요합니다. 기준 외의 임금은 이제 기준 임금에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약간 사이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회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 부가적 임금, 그러니까 임금에서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여금, 퇴직금, 복리, 후생 및 기타 수당은 부가적 임금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따로 이제 더해지는 임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형태 관리, 자, 고정급제, 능률급제, 특수임금제,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수임금제 한번 볼까요? 특수임금제는 성과 배분제도, 스캐넌 프렌과 러커 프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사실. 저는 외우는 게 지약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져요, 한 번씩. 자, 스캐넌 프렌은 참여의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된 성과 배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참여의식을 높여서 딱 동기부여를 딱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딱 목표치를 하면은 이제 성과를 배분해 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러커 프렌은 부가가치 증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간의 배분 방식으로 이제 인건비 기준 배분해가지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거. 이게 성과 배분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성과를 이루면은 그만큼 이제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임률제인데, 수능임률제는 뭐 경제적 변화, 기업의 사정에 순응해서 하는 거고요. 종업원 지주제,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스톡 옵션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에 고용을 보장할 대신에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세인데 나 정년 퇴임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정년 퇴임하기에는 좀 아까울 테니 월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65세가 딱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은 나가도 요새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좀 하시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톡 옵션은 말 그대로 주식 보상으로 해가지고 주는 제도예요. 주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근데 주식 보상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퇴사한 후에 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정 조건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요거는 읽어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요 구분하는 문제가 ERP 인사 2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자, 통상임금은 자 보면은 소정근로 또는 이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본급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고 종류는 직무수당, 뭐 직책수당, 뭐 조정수당, 물가수당, 면허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를 나눈 금액. 그러니까 휴일, 연장, 연차, 상여, 퇴직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 임금을 해가지고 3개월치를 해가지고 곱하기 근속 연수만큼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퇴직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휴일, 연장, 연차, 수당, 상여금은 상여금은 회사가 이제 잘 안 줘요. 요새는 회사가 워낙 좀 이제 고임금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여금 잘 안 주는데 특히 휴일, 연장, 연차, 수당은 특히 이제 주는 회사가 있고 연차를 다 쓰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줄 테니 연차 다 써라. 뭐 이렇게 이제 정해진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차상 안 쓴다 그러면은 돈으로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 요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 책 읽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그냥 중요한 내용만 볼까요? 해고 예고 수당은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가 힘들 테니 나가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안 해주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한 달치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연차 유급 수당 이거 연차 유급 수당은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꼭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거 지키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14일 넘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넘는 건 괜찮은데 퇴직금을 아예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나 퇴직금 몰라요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냥 에이씨 안 받고 말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고요. 만약에 퇴직금 지급 안 하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입니다.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 DB형, DC형입니다. 확정급여형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요. 이렇게 되고 확정기여형은 주체가 개인이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좀 쪼매난 회사들은 이제 확정기여형 하는 게 낫고
좀 자금력 있고 좀 큰 회사는 확정 급여하는 경우가 낫거든요. 왜냐면은 사장님이 이 사람이 퇴직금 얼마 나가는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IRP 계좌로 적립을 합니다. 물론 적립은 하는데 퇴사를 할 때 이제 하시면은 15.4%가 나가는 게 아니고 딱 그 퇴직 소득세만큼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퇴직금 보장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 자체가 실체가 있는 개정 과목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하두고 있어요. 현재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직을 할 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되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IRP는 개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RP는 꼭 가입을 꼭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은 이제 본인의 주택 구입 및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주세요. 그러면은 딱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정산 제도를 요구할 때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복리후생입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복리후생은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복리후생은 회사에서 이제 주는 복지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복리후생이라고 부르죠. 복리후생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법정 복리후생과 임의 복리후생으로 또 나눠집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제도, 유급휴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회사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도 복리후생비를 처리하지만 뭐 보험료 처리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지만 회사가 무조건 줘야 되는 복리후생이에요. 임의 복리후생은 회사가 필요로 할 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및 경력 개발, 급식, 그러니까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아침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아침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점심은 무조건 이제 주는 게 맞지만 저녁과 아침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건, 생활시설 지원, 문화체육시설, 금융공제제도 등 이게 임의 복리후생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법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 관리의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 원칙, 협력성의 원칙 이건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홀리스틱 복리후생, 라이프사이클 복리후생. 요거는 시험 문제 때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요, 약간 뷔페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딱 선택지를 딱 줘요. 자, 1, 2, 3, 4, 5번이 있으면은 그대가 고르시고 한번 선택해 주세요 라는 게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고요. 장점은 뭐냐면은 솔직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요. 이게 장점이 되고요. 단점인 경우 어떤 거냐면은 인사 관리하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인사 관리하시는 분들 좀 힘들죠.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테리아식이고, 홀리스틱은요, 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홀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신의 안정을 주는 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요, 근로자 연령에 따른 생활 패턴 및 의식 변화를 고려를 해서 복리후생을 두는 건데 20대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30대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40대가 원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간부급인 50대나 60대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복리후생을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20대는 대체 원하는 게 뭐냐? 20대는 영화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러 가는 곳도 있고 그다음 여행도 많이 가고 특히 여행 갈 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이런 거 많이 이제 20대가 많이 가죠. 30대는 주로 이제 가족 여행을 좀 많이 선호하고요. 가족 단위로 어디 놀러 가는 거 선호하는 반면에 이제 미혼이 30대인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자기의 취미 생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원하시고 40대인 경우에는 이제 이때 슬슬 이제 건강을 또 생각하는 그런 이제 운동 쪽으로 보시면 되고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거 건강이에요. 건강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은 각 연령대에 따른 생활 패턴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르게 하는 게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시험 문제 때 한 번씩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세한 거는 기본서를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은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보험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3장 소득세 연말정산입니다. 요 문제는 한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주로 이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주로 이제 16번 문제에서 한 18번 문제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냐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세무 2급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이제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소득세는 이제 어떤 거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득세이고요. 소득세의 구분은 이렇게 이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종합과세는 이렇게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고요.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집 효과 완화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합과세는 1년에 한 번은 꼭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6가지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있을 때 이제 넣는 거고 분류과세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이 내 인생에 영원히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퇴직소득은 당연히 이제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인데 1년에 한 번씩 나오진 않아요. 회사가 뭐 사업체를 계속 바꾼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은 상태로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득 자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합쳐버리면은 세부담이 커지니 그냥 따로 합시다 라는 게 분류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집 효과 완화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납부 제도고요. 열고주의 과세 방법.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 누진과세. 요거 읽어만 보세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요것도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인사 쪽에서 근로소득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정말로 중요시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회사 또는 타인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 근로소득 즉 비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용관계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고용관계가 있어야지 근로소득이 되는데 고용관계가 없으면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로소득의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것, 뭐 요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요거는 자세한 건 기본서를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 내용 꼭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이 파트입니다. 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이 파트를 한번 보자면은, 연말정산은 언제쯤 하냐면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냐? 물론 총무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회계과에서 많이 하죠, 대체로. 총무과는 사실상 연말정산은 손대기가 좀 힘들어요. 비록 안다 하더라도. 왜냐면 회계 쪽에서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쪽으로 많이 이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총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분 급여 때 실시하고요.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제출 서류는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등 뭐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대부분 실무 가시면은 어떤 거 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제 사원 등록과 연말정산 소득 이제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읽어보세요. 사실 요거는 자세하게 알려면은 본래는 세무 2급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ERP 인사에서는 이 범위까지가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명세서, 지급 조서입니다. 지급 조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지급 조서는 이제 그 지급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원천세 신고는 개개인의 그 정보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취합을 해서 내야 되는 게 지급조서라고 합니다. 3월 10일까지고요.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예외적으로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개개인의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따로 뭐 돈이 뭐 내야 될 세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요새는 간이 지급 조서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요새는 하긴 해요. 소득 금액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1년치를 완전 내야 되는 거는, 정식적으로 내는 거는 3월 10일까지다 라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이제 적용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자체, 그 다음에 세무 2급 그런 부분도 좀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ERP 인사 2급에 해당하는 이제 복리후생 및 관리에서는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을 어떻게 해서 지급할 거냐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복리후생, 복리후생의 종류, 그 다음에 법적 복리후생, 그 다음에 임의 복리후생 어떤 거냐 그래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아마 두세 문제 정도는 아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